2024년 초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찬성 208표, 반대 단 0표. 만장일치에 가까운 결과였습니다. 그 법안의 이름은 개 식용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수백 년 된 우리의 음식 문화 한 챕터가 공식적으로 닫혔습니다. 그날 어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 복잡한 감정들을 모두 소화하지 못한 채 법은 통과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우리 조상들이 먹어온 음식이 갑자기 범죄가 된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시대가 반드시 치러야 하는 변화의 값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단순히 개고기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우리 민족이 굶주림과 전쟁을 버텨온 방식, 경제 성장과 함께 달라진 삶의 감각, 그리고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흔들리는 한국의 정체성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단순히 개고기 이야기가 아닌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한반도에서 개고기를 먹은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깁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는 이미 개뼈가 발견되었고 그 뼈에는 도축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삼국시대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도 개를 잡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무용총이라 불리는 고구려 고분의 벽화에는 사냥하는 인물들과 함께 개가 등장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당시 개고기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합니다. 조선시대에도 기록은 이어집니다. 조선 후기의 음식 조리서인 규업총서에는 개고기를 이용한 조리법이 실려 있습니다. 당시 서민들에게 개고기는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단백질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당시 시대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조선시대 소는 결코 함부로 잡을 수 없는 동물이었습니다. 소는 밭을 갈고 짐을 나르는 농업의 핵심 자원이었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소를 무단으로 도살하면 엄중히 처벌했습니다. 소고기는 일반 백성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돼지도 사육의 공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고 가금류는 지금처럼 대량으로 기르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에 반해 개는 달랐습니다. 집 마당에서 사람이 먹다 남긴 음식을 먹으며 스스로 자라났습니다. 번식도 빠르고 병도 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언제 굶을지 모르는 시절, 개는 가장 현실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비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인간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시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한 조각입니다. 이 음식 문화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서울거리에는 전쟁 고아들이 넘쳤고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하루하루의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몰려들면서 식량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었습니다. 개고기는 그 시절을 버텨낸 사람들의 생존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개고기는 점점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음식으로 진화했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에 삼복더위가 있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단순히 덥고 습한 계절이 아닙니다. 음력으로 초복, 중복, 말복이라 부르는 삼복은 한 해 중 가장 기온이 빠지는 시기로 여겨졌습니다. 한 의학적 관점에서 여름의 뜨거운 기온은 몸 안의 기운을 밖으로 빼앗아 갑니다. 이때 뜨거운 음식으로 속을 데워서 몸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는 이열치열 사상이 한국의 복날 음식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삼계탕이 그 대표 주자였고 보신탕이 또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보신탕, 보신이란 몸을 보한다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이 음식이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치료와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뜨거운 국물에 개고기를 얇게 썰어 넣고 대파와 마늘, 생강, 들깨가루를 넣어 푹 끓인 보신탕 한 그릇은 지친 몸에 새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여름의 보약이었습니다. 한 그릇 먹고 나면 땀이 흘렀고 그 땀과 함께 여름 더위도 씻겨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믿음은 수백 년에 걸쳐 쌓인 것이어서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울산에서 평생 살아오신 임경자 어르신, 올해 68이십니다. 어르신은 어린 시절을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복날이 되면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해 두신 재료들로 보신탕을 끓이기 시작하면 그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웃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함께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 자리는 단순히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한 해 농사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 이야기를 하며 웃는 공동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음식 하나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냄새, 그 소리, 그 따뜻함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개고기 식문화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고기를 먹는 행위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시절을 함께 버텨온 공동체의 기억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있기에 지금 이 음식 문화의 소멸이 어떤 사람들에게 단순한 음식의 사라짐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이 지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제 개고기 문화가 가장 번성했던 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70년대에서 1990년대, 한국이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던 그 시절, 개고기 식문화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이 시기에 전국 각지에 개고기 전문 식당들이 생겨났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고기 유통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두 곳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모란시장과 부산의 구포시장이었습니다. 모란시장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시장은 오랫동안 전국 최대 규모의 개고기 유통시장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장사꾼들이 문을 열고 각지에서 올라온 도매상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시장 안에는 크고 작은 개고기 관련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고 복날이 되면 이 시장의 분위기는 특히 달아올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왔고 상인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부산 구포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남 지역 개고기 유통의 중심지로서 오랜 역사를 가진 이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생활터전이었습니다. 시장을 중심으로 수많은 가정의 생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전국에는 얼마나 많은 개 농장이 있었을까요?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조사에 따르면 개 식용 농장의 수는 1000여 개 이상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농장들에서 사육되던 개의 수는 약 100만 마리에서 150만 마리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도축장, 유통업자, 음식점까지 더하면 개고기 산업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은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품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지역 경제였습니다. 개고기 조리 방식도 지역마다 개성이 있었습니다. 서울식은 국물을 진하게 우려내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대파와 마늘, 생강을 넉넉히 넣고 오래 끓여서 국물 맛이 진하고 깊습니다. 경상도 지방에서는 볶음 방식이 발달했습니다. 된장이나 고추장을 넣어 자작하게 볶아내는 방식인데 이 방식의 개고기 요리는 밥반찬으로도 훌륭했습니다. 전라도에서는 삶아서 먹는 방식을 선호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하고 쑥갓이나 깻잎을 곁들여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먹든 이 음식에는 각 지역의 손맛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과 대도시의 고급 식당들은 보신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서민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고급 식재료와 현대적인 조리 기법을 접목시켜 새로운 형태의 메뉴를 선보이는 식당들이 생겼습니다. 일부에서는 보신탕을 한방 약재와 결합해 실제 보양식으로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산업의 밑바닥에는 이미 변화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의 눈이 한국으로 쏠리던 그 순간 뜻밖의 불편함이 찾아왔습니다. 서방 언론들이 한국의 개고기 식문화를 집중 취재하며 충격적인 것을 발견한 듯이 보도했습니다. 브리지트 바르도를 비롯한 해외 유명인들이 개고기 식용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개고기를 먹는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인들이 야만적이라는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의 반응은 지금 생각해도 씁쓸합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서울 중심 지역의 개고기 식당들을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닌데도 숨겨야 한다는 현실, 그것이 한국인들에게 처음으로 개고기에 대한 이중적인 감각을 심어준 순간이었습니다. 먹는 사람은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외국인의 시선이 그것을 갑자기 부끄러운 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국제동물보호단체들은 한국의 개고기 식문화에 대한 비판 캠페인을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일부 외국팀 선수들과 팬들이 한국에 오길거린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국가 이미지가 걸린 문제가 되자 정부와 기업들은 더욱 불편한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를 이끈 것은 이런 외부 압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한국 사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 문화의 폭발적인 성장이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한국의 도시 풍경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강아지를 안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동물병원 간판이 동네 골목마다 생겼습니다. 마트에는 반려동물 전용 코너가 생겼고 백화점에는 펫샵이 들어섰습니다. 인터넷에는 강아지 일상을 기록하는 블로그와 카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변화는 사회 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1인 가구와 핵가족이 급증하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었고 자녀 대신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삼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부들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자녀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페팸족,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주요한 사회 집단으로 등장했습니다.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 숫자는 놀라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국내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27%가 넘는 비율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 비율은 더 높았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해마다 빠르게 커졌고 2025년에는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사람들이 개를 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더 이상 집을 지키는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감정을 나누는 존재였습니다. 강아지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부속연구팀이 발표한 사회심리학 자료에 따르면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에서 반려견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89%에 달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개가 음식에서 가족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변화가 세대 간 깊은 인식의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는 개고기를 자연스러운 음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개고기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어렵던 시절의 기억, 공동체의 온기, 복날의 풍습이 담긴 음식입니다. 그것을 갑자기 나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에게 개고기는 이미 낯설거나 거부감이 드는 음식이 됐습니다. 2023년 국내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20대와 30대 응답자 중 개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8%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강아지와 함께 자랐고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에서 크거나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에서 개의 감정과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일상적으로 접했습니다. 이들에게 개고기를 먹는 것은 단순한 취향의 차이가 아닌 윤리적 문제로 인식됩니다. 같은 시대를 살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진 세대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법은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2024년 1월 9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 식용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두 번째, 개를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세 번째, 개 또는 개를 이용한 식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세 가지 금지 사항을 어길 경우 2027년 법이 완전히 시행되는 시점부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법이 개고기를 먹는 행위 자체는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아직도 개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기르고, 잡고, 팔 수 없게 되면 현실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공급 사슬을 차단함으로써 소비를 자연스럽게 소멸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정부는 법 시행에 앞서 3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준비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사회적 합의보다는 정치적 결단에 가까웠습니다. 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 중 하나로 당시 대통령 부인의 영향력이 자주 거론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수십 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직접 키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동물 보호에 깊은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현해왔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반려동물과의 일상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이런 기조가 법안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는 것은 여러 정치 분석가들의 공통된 시각이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자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역사적인 진전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이 법을 위해 활동해왔고 개 농장과 도축 현장의 참혹한 실태를 기록하고 공개하면서 여론을 바꾸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개는 지능이 높고 감정이 풍부한 동물입니다. 고통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런 동물을 식용 목적으로 좁은 우리에 가두고 열악한 환경에서 키우는 것은 명백한 동물 학대입니다. 문화적 관습이라도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논리는 많은 젊은 세대와 도시 거주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법은 한국이 더 성숙하고 인도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강했습니다. 개 농장 운영자들과 관련 종사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생존권 침해라며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법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5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사람들에게 하루아침에 그만두라고 하는 건 기본권 침해입니다. 전통 음식 문화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개를 보호해야 한다면 소나 돼지는 왜 보호하지 않느냐는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사회이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개 식용 관련 산업에서 직접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종사자들의 평균 연령은 60대 후반이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 일 말고는 다른 직업 경험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60대 후반에 새로운 직업 훈련을 받아 전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 일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전환지원 프로그램과 보상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그 약속이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한 농장주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상금을 받아도 다음 생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막막하다고요. 정부가 도와준다고 하지만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지원 금액이 실제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모란시장에서 수십 년간 장사를 해온 상인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생계의 문제는 법 조항 몇 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고기를 먹는 것이 문화인지 학대인지 그 경계에 대한 논쟁은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통을 느끼는 능력을 기준으로 동물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돼지는 개보다 지능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왜 비판받지 않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기 어렵다면 개고기 금지의 윤리적 근거도 완벽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반면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개고기 산업의 사육 환경이 열악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농장에서 촬영된 영상들은 개들이 극도로 좁은 공간에서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음식의 문제를 떠나 이 환경 자체는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은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충분히 성숙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금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그 금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제대로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법을 만든 사회가 져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개고기 식문화는 한국에서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공유된 전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단 이전 38선이 그어지기 전에 한반도에서 개고기는 북쪽과 남쪽 모두에서 여름철 보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지방의 개고기 조리법은 남쪽의 방식과는 또 달랐습니다. 평양식 보신탕은 국물색이 더 맑고 담백한 편이었다는 기록이 있고 함경도 지방에서는 된장을 활용한 조리법이 발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음식 문화는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우리 민족의 여름 풍습이었습니다. 남북 분단 이후에도 북한에서는 개고기 식문화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도 복날이면 개고기를 즐기는 문화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단고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이것이 오히려 원래의 순우리말 이름에 가깝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단고기, 즉 달고 맛있는 고기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개고기는 분단된 남과 북이 여전히 공유하는 몇 안 되는 문화적 전통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남한에서 이 음식이 법으로 금지되면서 그 공유점도 하나 줄어들게 된 셈입니다. 단순한 음식의 문제를 넘어서 이것은 민족 문화의 지형이 바뀌는 하나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 기회에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고기 논쟁은 종종 서양과 동양의 문화 충돌로 묘사되곤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동양의 식문화라는 프레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각은 지나친 단순화입니다. 같은 동양권 안에서도 일본은 개고기를 거의 먹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도 이미 2001년에 개고기를 금지했습니다. 필리핀 역시 1998년에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일부 지역, 특히 광시 지방의 위린에서 열리는 복날 개고기 축제는 국제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즉, 개고기 식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동서양의 문제가 아니라 각 사회가 가진 동물에 대한 인식과 생태계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 가치관은 경제적 발전 수준, 반려동물 문화의 성숙도, 그리고 세대 간의 인식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의 변화는 결국 그 복합적인 요인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자, 잠깐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더 넓은 시야로 이 이야기를 바라봐 보겠습니다. 개고기를 둘러싼 논쟁이 한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개고기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먹어온 음식입니다.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도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있고 베트남에서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들 나라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문화가 빠르게 퍼지면서 개고기 소비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겪고 있는 문화적 전환입니다. 한국이 이 전환을 법으로 공식화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이것은 앞으로 비슷한 논의가 이루어질 다른 나라들에게도 하나의 참조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음식 문화의 변화를 바라볼 때 우리는 종종 윤리적 판단을 앞세웁니다. 이것은 옳다. 저것은 그르다. 그러나 실제 삶의 현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음식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떤 음식이 식탁에서 사라지거나 법으로 금지될 때 그 사회는 반드시 무언가를 잃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변화의 과정에서 사람들이 겪는 혼란과 상실감은 실제합니다. 그 감정을 무시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전환 지원 정책의 내용을 보면 개 농장을 폐업하거나 다른 축종으로 전환하는 농장주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도축장과 관련 식당들에도 폐업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지원 금액이 실제 피해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이어졌고 신청 절차의 복잡함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2027년까지 정부가 이 부분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느냐가 이 법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외면한 채 만들어지는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아닙니다. 이제 조금 더 일상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는 보신탕집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찾기는 어렵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주로 고령의 단골 손님들을 위해 조용히 영업을 유지하는 곳들입니다. 이런 가게들의 주인들은 한결같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평생 해온 일을 마무리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할지 우리는 쉽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전국의 동물보호소에서는 매일 수백 마리의 유기견들이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려견 문화가 성장하면서 개를 키우는 인구는 늘었지만 책임감 없이 개를 버리는 일도 함께 늘었습니다. 개를 식용동물로 보지 않게 되었다면 이제는 개를 끝까지 책임지는 반려문화도 함께 성숙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고기 금지를 외치는 사회가 동시에 매년 수십만 마리의 개를 유기한다면 그것은 모순이 아닐까요? 법과 문화가 함께 성숙해야 한다는 말이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한국의 반려동물 관련 복지 수준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반려동물의 의료보험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고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매우 엄격합니다. 한국도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의 수준은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개고기를 금지하는 법을 만든 것과 동시에 전반적인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음식 이야기를 하다가 꽤 멀리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바로 음식 이야기의 특성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사회를 들여다보는 창문입니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채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실 분들이 있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